새벽 4시. 한양 도성의 어느 허름한 방 안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장 안. 수백 명의 선비들이 일제히 답안지를 펼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도윤의 손이 멈춥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붓끝을 다독이며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갑니다. 2번의 낙방 통보, 어머니의 굽은 등, 스승의 목맨 목소리, 그리고 채영의 손에 쥐어진 마른 꽃 한 송이. 이도윤, 나이 28. 양반의 핏줄을 타고났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서책 몇 권과 어머니의 기도뿐이었던 사내. 이 날이 그의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응시 절차, 시대적 배경은 역사 기록을 참고하였으나 등장인물과 사건은 모두 허구입니다. 조선 영조 26년, 1750년,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충청도 작은 마을, 덕산현 회화리. 이른 봄 아침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초가 한 채에서 기침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방 한켠에 쌓인 서책들, 달고 다른 붓과 벼로, 그리고 그 앞에 웅크리고 앉은 청년 하나. 이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부터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논어 한 구절이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이 28. 또래들은 진직의 관직을 얻거나 가정을 꾸렸건만 도윤은 여전히 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2번. 그는 2번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첫 번째는 22살, 두 번째는 25살. 그리고 이제 3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이 밤새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허리는 이미 활처럼 굽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바늘에 찔린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안 잠개냐? 내일 길을 떠나야 하는데 어머니도 주무셔야지요. 이 치마 한 값만 더 끝내고 자마. 내일 아침 일찍 납품해야 양식 살 돈이 생기거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꼬챙이처럼 굳은 손가락으로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도윤은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18회 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면 이 고생이 끝난다는 믿음 하나로 어머니 이번엔 반드시.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지를 펼쳐 붓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글을 썼습니다. 경서 구절을 외우고 책문 답안을 다듬고 글씨체를 고르고 또 고쳤습니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식년시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관리가 될 수 있었고 한 번 통과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냉혹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장에 들어서는 그날의 컨디션, 제출되는 시제, 심지어는 채점관이 누구냐에 따라 합격과 낙방이 갈렸습니다. 2번 낙방한 도윤은 그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도윤은 길을 나서기 전 마을 어귀에 있는 박경호 훈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경호, 나이 62. 한때 홍문관 교리를 지낸 전직 관리였으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낙향한 뒤 이 작은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린 시절부터 글을 배운 스승이었습니다. 왔느냐? 스승은 이미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도포자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서늘하고 깊었습니다. 스승님 다녀오겠습니다. 앉아라. 스승은 먼저 도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낸 문제다 풀어봐라. 도윤이 종이를 들어 읽었습니다.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군주는 마땅히 어떻게 정치를 펼쳐야 하는가. 조선 성리학의 핵심 명제를 묻는 책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답했습니다. 막힘없이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맹자를 인용하고 정도전의 논지를 끌어오고 영조의 균역법 시행 의도까지 연결지어 풀어나갔습니다. 박경호는 눈을 감고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실력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실력만으로 붙는 게 아닌 것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네가 달라졌다. 엄미, 처음 올라갈 때 너는 합격하고 싶었다. 2번째는 어머니를 위해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내 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게 다르다. 도윤은 스승의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강함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박경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붓 하나였습니다. 자루가 닳고 털끝이 약간 갈라져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내가 홍문관에 있을 때 쓰던 것이다. 이걸 들고 가거라. 스승님, 말 말고 가라. 화거장에서 쓸데없이 흔들리지 마라. 붓을 들면 세상이 좁아진다. 내 앞에 종이만 보아라. 도윤은 두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이미 등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려면 서당 근처 주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윤채영이 물동이를 들고 나오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나이 22. 주막집 딸이었습니다. 약간 거친 손, 볕에 그은 뺨,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채영이 먼저 시선을 돌려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치마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른 매화 가지 하나. 꽃이 피기 전에 꺾어 말린 것이었습니다. 가져가요.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게 무슨... 피기도 전에 꺾인 거잖아요. 이번엔 활짝 피워서 돌아오라고요. 도윤은 말없이 그 꽃가지를 받았습니다. 채영의 손끝이 잠깐 그의 손등에 닿았다가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얼마나 오래 알아왔는가. 도윤이 이 마을로 낙향한 것이 16, 채영이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15. 근 10년을 가까이에서 보아왔으면서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낙방한 선비가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도윤은 스스로를 막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꼭 돌아와요.
도유는 그 말을 등에 얹고 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충청도에서 한양까지는 걸어서 사흘, 빠르면 이틀 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도유는 집신 한 켤레를 여분으로 챙기고 서책 몇 권과 필묵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졌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아직 논에 물이 들어오기 전이라 들판은 갈색이었지만 산자락마다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군데군데 붉었습니다. 도유는 걸으면서 입 안으로 경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소위 지어금수. 사람이 짐승과 다른 까닭은 인이예지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날 저녁 그는 객주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같은 방에는 과거를 보러 가는 다른 선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18, 20살 남짓. 처음 도전하는 초시, 응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이 많은 삼수생. 그 눈빛이 말하는 바를 도윤은 알아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그는 수원 근처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길 한켠에서 말이 발을 삐었는지 하인 두 명이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젊은 양반이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래였습니다. 하지만 도윤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고운 두루마기, 윤이 나는 갓, 새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에 같은 방향 가는 거면 잠깐 기다리게. 말이 이러니 좀 걷게 됐네. 어디까지 가시오? 한양이지. 이번 식년시 때문에 자네도 과거 보러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몇 번째요? 3번째요. 서진혁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가벼운 경멸인지. 도유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진혁이요 경주 서씨. 이번이 첫 번째요. 이도윤입니다. 덕산이지. 같이 거듭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을 향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묘하게 사람을 엮어놓는지 그 순간 두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진혁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주 서씨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였고 그는 어려서부터 한양 최고의 사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6세 이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거만함보다 솔직함이 더 많았습니다. 도유는 그 점이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지요. 나는 이번에 붙을 자신이 있어. 하지만 두렵기도 하오. 자네는? 2번 떨어지면 두려움도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강한 거 아니오? 두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면 체념이거나요. 자네, 말이 재미있구먼.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르오? 도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념한 사람은 원하는 것도 없어진 것이고요. 겉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안은 전혀 다릅니다. 자네는 어느 쪽이오? 모르겠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면 알 것 같습니다. 서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객주에서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썼습니다. 지린혁은 두꺼운 책을 꺼내 읽었고 도유는 스승에게 받은 붓을 꺼내 손으로 쥐어보았습니다. 스승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은 자루의 온기. 스승님,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달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오, 두 사람은 드디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유는 한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와봤으니까. 그러나 올 때마다 이 도시는 그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설레고 눈부셨고, 두 번째는 긴장과 두려움이 앞섰고, 이번에는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성균관 근처 반촌 일대였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응시생들이 주변 여관과 민가에 넘쳐났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경서를 외우는 소리, 붓을 갈고 먹을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잡은 방은 반촌 안쪽 허름한 민가였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묵어야 했지만 값이 쌌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준 노자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서진혁은 도성 안 큰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시험 전날 저녁 반촌 입구 은행나무 아래에서 보세. 한 잔 나누며 마음 다잡읍시다. 그러지요. 지린혁이 사라지고 나서 도윤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자기를 열어 서책을 꺼내고 붓과 벼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채영이 준 마른 매화 가지를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꺾인 가지. 이번엔 활짝 피워서 돌아오라. 시험은 열흘 후였습니다. 도윤은 그 열흘을 쪼개어 썼습니다. 오전에는 사서오경을 정독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의 의미를 현실과 연결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조 임금이 시행한 균역법, 그 배경에 깔린 민본 사상. 오로지 외움에만 의존했던 22살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글씨를 썼습니다. 답안지의 글씨는 채점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글씨가 흐트러지면 첫인상에서 불리했습니다. 스승이 항상 강조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묵는 선비들과 짧게 토론을 나눴습니다. 지방에서 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처음에는 나이 든 삼수생을 어색해했지만 도윤이 경서를 풀어내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점차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글을 쓰던 도윤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붓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지난 2번의 낙방 통보가 떠올랐습니다. 2번 모두 이상하게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첫 시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 공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또 그게 올까? 그는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이 들렸습니다. 붓을 들면 세상이 좁아진다. 내 앞에 종이만 보아라.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시험 4일 전 은행나무 아래에서 도윤은 서진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혁은 생각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고운 두루마기는 여전했지만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럭저럭여 자네는 어디서 공부했어? 자네는? 방에 4명이라 소란스러웠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씩을 마셨습니다. 진혁이 먼저 잔을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이게 두렵소. 뭐가요? 붙는 것. 아니, 정확히는 붙은 다음이 두렵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조판서, 호조 참판을 지냈소. 아버지는 내가 반드시 붙을 거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고, 장원급제가 아니면 창피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붙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장원이 아니면 낙방보다 더 큰 낙담을 안겨야 하는 처지요. 도윤은 잠시 말없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문가 자식의 짐이 무거운 것은 가난한 선비의 짐과 무게는 같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장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네는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군. 단순한 게 때로는 진실에 가장 가깝습니다. 지린역이 잔을 내려놓으며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이번에 붙을 것 같소. 왜요? 자네 눈에 욕심이 없소. 합격하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요. 그게 답안지에 다 담길 거요. 도윤은 그 말을 오래 되새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시험 전날 밤. 반촌 전체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세 선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지막까지 경서를 외웠습니다.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방 안은 먹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일찍 책을 덮었습니다. 더 외울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외웠습니다. 더 읽어야 할 책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없는 것을 하룻밤에 넣는다고 해서 내일 답안지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2번의 낙방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붓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루가 닳도록 쓴 붓. 스승이 홍문관 교리로 일하던 시절 사용했을 붓. 그 시절 스승은 어떤 글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붓을 들었을까? 스승님, 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3번 떨어진다 해도 어머니는 그를 내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여전히 그를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그는 채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꼭 돌아와요. 합격과 낙방이 삶 전체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과 그럼에도 온 마음을 다해 도전하는 것.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28 이도윤이 22살의 자신과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시험날 새벽. 도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입었던 도포를 단정히 여몄습니다. 붓과 벼루, 먹 여분의 종이를 작은 보자기에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영의 마른 매화 가지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으로 가는 길은 인산이네였습니다. 수천 명의 응시생들이 각자의 시험 도구를 들고 성균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신 밑창이 돌길에 닳는 소리, 새벽 공기를 가르는 낮은 웅얼거림, 어딘가에서 들리는 경서 암송 소리. 도윤은 그 흐름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름, 출신 고을, 이전 시험 이력을 적은 것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름. 이도윤 충청도 덕사년. 초시는 영조 19년, 22년 2번이 3번째군. 그렇습니다. 들어가시오. 시험장 안은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자리가 줄지어 있었고 응시생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도윤도 배정된 자리에 앉아 벼루를 꺼내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 갈리는 소리.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북이 3번 울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점관이 시제를 담은 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일제히 그리로 향했습니다. 시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요. 나라의 근본은 집안이요. 집안의 근본은 몸이다. 이를 논하라. 도윤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가 아니라 국이고 나라의 근본은 가이며 그 시작은 신, 즉 자기 자신이다. 어머니의 구분 등이 떠올랐습니다.
스승의 낡은 붓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도유는 처음 한 줄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번의 낙방이 모두 첫 줄에서 막혔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그 공황.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스승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의 답안은 맹자 1우편의 이 구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개인의 수신이 곧 가정의 근본이 되고 그것이 쌓여 나라의 기틀이 된다는 논지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성리학적 해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영조 임금의 균역법 시행, 백성의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그 정책의 근거는 바로 집안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맹자의 논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근본이 신에 있다면 그 몸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배움이다. 그러나 배움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움은 반드시 현실과 맞닿아야 한다. 서책 속의 인의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끝에서 배우는 인이어야 한다.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예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경서를 인용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덕사년 회화리의 초가에서 밤새 바늘을 잡은 어머니, 은퇴한 뒤에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 마른 꽃을 건네준 주막집 딸, 그 모든 것이 녹아든 글이었습니다. 도윤의 붓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절반쯤 지났을 때 도윤은 옆자리를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서진혁이었습니다. 같은 시험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단정하고 굵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뒤쪽에서 낮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응시생이 먹을 엎질러 답안지를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 답안지를 받아 다시 쓰기 시작했지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는 오직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엎어지거나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고 남은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답안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잉크가 고르게 발렸는지 글자가 비뚤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2번째 시험, 25이었을 때 도윤은 답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쓰는 순간 손이 떨리면서 글자 하나가 뭉개졌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였지만 그것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마지막 2문장이 흔들렸고 결국 전체의 완성도를 갉아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쓰기 전 도윤은 다시 한 번 붓을 들어 눈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스승의 붓. 이 붓이 한때 홍문관에서 국가 문서를 적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충청도 작은 마을의 삼수생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북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험 종료. 응시생들이 일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긴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마를 짚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답안지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본관을 적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관리가 앞에서 차례로 답안지를 수거했습니다. 도윤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손이 비었습니다. 10년의 준비가 담긴 그 종이가 낯선 손에 넘어간 순간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걷다가 내려놓았을 때의 그 감각. 시험장을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봄 햇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길었습니다. 서진혁이 시험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소?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나도 그랬소. 그럼 됐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반촌으로 돌아가는 길. 봄꽃이 피어있는 담장 아래를 지나며 도윤은 품 안에 마른 매화 가지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피기 전에 꺾인 가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으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도윤은 그 열흘을 뜻밖의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반촌 일대를 걷고 낮에는 성균관 앞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방 동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홀로 눈이 뜨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답안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떠올려보고 글씨가 제대로였는지 손가락을 꼽아가며 확인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후처럼 밤새 울지 않았고 두 번째 시험 후처럼 방 안에 열흘을 처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반촌 여기저기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진혁의 집안 이야기, 도윤의 어머니 이야기, 스승 박경호의 일화들, 과거와 벼슬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네가 붙으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소. 왜요? 자네 같은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 게으른 관리들은 버티기 힘들 테니까. 아직 붙지도 않았어. 붙을 거요. 내 느낌이 그렇소. 발표 전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도 잘 있습니다. 시험은 잘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머니만은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발표일 아침, 도윤은 오히려 늦잠을 잤습니다. 방 동료들이 뛰어나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깥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도포를 입었습니다. 채영의 매화 가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붓은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성균관 앞 광장에 수백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 명단이 붙은 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 어딘가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물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깨를 치는 손이 있었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붙었소. 축하합니다. 자네는? 아직 못 봤소? 아직요. 빨리 가봐야지. 진혁이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명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흰 종이 위에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 도윤의 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자, 항목. 이가 항렬이 많아 여러 줄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글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의 환호성과 울음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전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먹물로 적힌 글자. 이도윤. 됐어.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은 파발마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덕산현까지 이틀 거리였지만 도윤이 직접 길을 떠나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진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양에서 다시 봅시다. 관직에 있는 동안은 오래 볼 테니. 꼭 그러지요. 도윤은 한양을 출발했습니다. 올 때와 달리 발이 가벼웠습니다. 길이 같은 길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돌길, 같은 봄꽃이었지만 덕산현 회화리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붙었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걸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고 거칠고 바늘 자국투성이인 그 손을. 어머니가 먼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떨면서. 애비가, 내 애비가 살아있었더라면 이 꼴 안 받겠다고 뭐라 했을 텐데. 잘했어. 도윤아, 도윤도 울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앞에서도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삭바느질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18회 동안 이 손이 꿰어낸 수천 번의 바늘질. 그 바늘땀 하나하나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채영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합격했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눈빛으로 오는 사람이 낙방한 사람이면 이상하지요. 도윤이 품 안에서 마른 매화 가지를 꺼냈습니다. 채영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채영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가져가라고 하셨지요. 네. 피어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꽃은 피지 않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채영이 웃었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유효합니다. 저도 듣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박경호 훈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스승은 마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뒤를 돌아봤고 스승은 눈을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전부였습니다. 됐느냐? 덕분입니다, 스승님. 스승이 아이들에게 잠깐 책을 읽고 있으라 이르고 도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붓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두거라. 스승님의 것인데요. 관직에 나가면 붓이 필요하다. 거기서도 같은 마음으로 써라. 서책 속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마음으로.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경호 훈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경서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또 이도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한 번에 붙는 아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도윤, 네, 스승님. 잘했다. 스승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딱 그만큼.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도윤은 그해 가을 한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짐이 달랐습니다. 서책 대신 관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2조의 하급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자리였지만 그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삭바느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보내는 녹봉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그리 넉넉한 녹봉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진혁과는 한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역시 합격해 예조에 배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술을 나눴고 시간이 지나며 좋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처음 길에서 만났을 때 서로를 재어보던 두 눈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영은 이듬해 봄에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마른 매화 가지는 도윤의 집 창가에 오래 놓여 있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채로.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피기 전에 꺾인 가지였지만 그 가지가 그를 피게 했으니까. 조선의 과거 제도는 불완전했습니다. 실력보다 집안이, 내용보다 글씨가, 실력보다 운이 좌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제도 속에서도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버텨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낡은 붓을 물려받아 나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3번 걷고 3번 일어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런 이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응시 절차, 시대적 배경은 역사 기록을 참고하였으나 등장인물 이도윤, 정씨 부인, 박경호, 서진혁, 윤채영은 모두 허구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